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머랭님은 간호사를 하고 계시죠. 그렇기에 병원 쪽 관련된 그런 괴담이라든지 무서운 일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아마 병원 관련 괴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머랭님. 네, 아이고, 머랭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행복하네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머랭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네. 병원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네, 병원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튼튼입니다. 아, 헤이, 머랭!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같은 병원에 있는 동기가 들려주는 얘기고요. 제 동기는 처음에 입사를 했었을 때 중환자실에도 외과계가 있고 내과계가 있는데 제 친구는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또 내과계 안에서도 오. 심혈관계라고 심장 쪽을 주로 보는 중환자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첫 환자를 맡았는데 그 환자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환자분은 3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고 일단 기본적으로 중환자실 침대 자체는 일반 병실 침대보다 엄청 크거든요. 오. 환자가 뭔가 달고 있는 게 많거나 아니면은 그 침대 자체에 기능이 좀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엄청 커요. 근데 그 환자가 그 침대를 꽉 채울 만큼 엄청 뚱뚱했던 거예요. 근데 그 환자 처음에 입원할 때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키는 저희가 어쨌든 줄자로 잴 수가 있는데 몸무게를 그 사람들은 못 움직이니까 기계가 달려 있어서 그 침대로 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입원했을 때 50 몇 킬로였던 거예요. 50 몇 킬로였던데 입원을 하면서 장기 기능이 다 떨어지면서 온몸에 부종이 생겨서 침대에 꽉 찰 때까지 온몸이 그렇게 다 부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은 거의 소생 불가능한 식물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하.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죠. 보호자가 포기를 못 하신 거예요. 보호자가 포기를 못 하신 거고 그 보호자 연세를 보니까 70대 넘으셨던 거죠. 근데 중환자실은 무조건 면회 시간이 11시 딱 하루에 한 번으로 고정이 돼 있어서 그때만 딱 한 번 볼 수가 있는데 그 분이 엄청 깡마르고 엄청 키가 작으시고 매일 가방 엄청 큰 걸 메고 왔다 갔다 하시더래요. 자기가 봤었을 때. 근데 맨날 와서는 아들 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가시고 맨날 미안하다 얘기하고 가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그 환자 기록을 싹 다 본 거예요. 봤는데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환자는 생계에 도움이 되려고 막노동 현장을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혼수 상태가 돼서 일단은 실려온 거고 어머니는 새벽에는 박스 주우시면서 생활을 하시다가 아들이 입원하신 후에는 이 병원에 저희가 청소 여사님이라고 미화부 여사님이 있어요. 네. 그렇게 입사를 하셔가지고 저녁에는 청소를 하시고 저녁 시간에 퇴근을 하시면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박스 주우시고 11시에 면회 오시고 이런 네. 식으로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저희는 막 연차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신경이 조금 아마 간호사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조금 묻어내져요. 네. 묻어내지는데 그 당시에 신규였고 이런 상황이 첫 상황이다 보니까 신경이 너무 쓰였던 거예요. 그 친구는. 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면회를 오면은 엄청 신경 써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맨날 할머니가 오면은 아들 손잡고 하는 말이 내가 돈 없는 집안에 너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예.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너를 돈 벌게 나가게 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만들어서 미안하고
제발 다음 생에는 내가 온몸을 다해서 빌 테니까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빌 테니까 제발 눈 한 번만 떠줘라 이러면서 맨날 우셨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 친구도 같이 울었던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 네. 그러면서 그 일상이 거의 한 달을 반복을 했대요. 근데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눈도 못 뜬 아들을 위해서 계속 중환자실은 돈이 하루에 나가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겠죠. 달려있는 기계만 해도 그 사람은 지금 약물과 호흡기로 강제로 그냥 살려놓은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이랑 동사무소에 서류 같은 거 내면은 동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어머님이 미아부 여사님 일도 하시고 또 박스 중 일도 하시면서 번 돈으로 근근히 계속 병원비를 내신 거예요. 빚도 지시면서. 그래가지고 계속 거의 한 달을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11시가 됐는데 그 보호자분이 안 오신 거예요. 네. 진짜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안 빼놓고 면회로 오셨는데 안 오신 거예요. 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새벽에 박스를 주우시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셔가지고 즉사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어차피 박스를 주우시는 것도 죽고 나서 저희 병원으로 바로 와야 되니까 저희 병원 근처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 병원 응급실로 왔고, 어머니도 저희 쪽 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바로 신원 확인이 되잖아요. 신원 확인이 돼서 환자가 일단은 영안실로 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환자가 남은 가족이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지금 이때까지 할머니가 벌어온 돈과 이런 걸로 연명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정권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그것 때문에라도 상의를 하려고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오신 거예요. 일단 할머니가 사망하시기 2, 3일 전에 약간 좀 뭔가 느끼신 게 있으셨는지 일단 연세도 70세 넘고 이러셨으니까 아들은 혼수 상태고 자기가 죽으면 아들을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동사무소랑 변호사를 끼고 유언장을 작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언장에다가 이때까지 할머니가 다른 건 안 했는데 자기 앞으로 보험금을 계속 꼬박꼬박 넣으신 거예요. 아들 앞으로는 안 넣고. 왜냐면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 아들 앞으로는 돈이 나오는데 아들이 죽으면은 자기 앞으로 돈이 나오는 거니까 자기는 어차피 오래 못 살 거고 쓸데 없으니까 자기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아들 앞으로 다 돌려놓은 거예요. 혹시나 자기 아들이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깨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죽거든 이 유산을 다 아들한테 이전을 하되 아들이 지금 혼수 상태니까 대리인으로 변호사와 동사무소 직원을 같이 해가지고 공증을 선 거예요. 이 돈을 나중에 아들이 깨어나면 아들한테 주는 조건으로.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들은 거의 그냥 강제로 살려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병원에서는 이번 하얀 환자에 관해서 결정권자가 없고 혼자면은 뭔가 약물을 쓸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환자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환자 보호자는 돌아가신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의를 안 받고 약을 쓰기에는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를 살리려면 이 약을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을 때 동사무소에서 지원이 나오고 국가에서 지원이 나와서 이 기간 동안 이 정도의 돈 안에서는 그 약물을 쓰는 게 자유로운데 그 이상을 쓸 시에는 이게 병원 쪽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환자한테 돈을 쓰면 쓸수록 병원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그 마이너스 되는 거를 할머니가 자기가 다 내겠다고 하고 동의서를 작성을 하고 계속 약물을 주셨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 돈을
동사무소 직원이랑 변호사한테 넘겼다고 해도 그 아들의 생사 결정권을 넘긴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간호사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아들을 지켰는지 아니까 예. 되게 마음이 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윤리적 딜레마라고 하죠, 사실. 그게 이 약을 쓰면 이 환자는 살 건데 병원에서는 이 약을 쓰면은 자기들은 마이너스니까 쓰지 마라. 근데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전화가 와요. 원무과에서. 네. 삭감되니까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썼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나중에 막 그 약을 쓰라고 처방낸 의사한테까지도 심할서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그랬던 거죠. 약물을 안 쓰면 당연히 점점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저희가 중환자실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소변량이거든요. 오, 예.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사람이 살아있다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신장이에요. 소변이 안 나온다는 건 모든 장기가 멈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간호사분 중에 한 분이 엄청 예민하신 분이 계셨대요. 성격도 엄청 예민하고 되게 깐깐하고 좀 그러신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같이 일하는데 계속 어디서 우는 소리 안 들려?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 후배한테. 그래서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면서 병실을 한 바퀴 돌고 오시더래요. 병동을. 근데 병동을 한 바퀴 돌고 오시면서 얼굴 약간 새파래졌는데 약간 좀 복잡 미묘한 얼굴 있잖아요. 예. 새파래졌는데 또 완전히 무서워하는 건 아니고 약간 찝찝한 얼굴? 그러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앉으셨대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다시 일하시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아씨 미치겠네.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그 후배가 물어봤대요. 선생님 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환자 할머니 돌아가셨잖아. 보호자분 돌아가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알고 있죠. 아직 그 이틀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아직 장례를 예. 치르냐 마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장례도 못 치르셨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계속 아들 앞에서 울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 선생님이 좀 보는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평소에 예민했던 이유도 일하면서 좀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예민한 것도 있었는데 중환자실 자체가 로테이션이 되게 빨리 돼가지고 네. 그렇게 머물고 있는 영이 별로 많이 없대요, 사실. 그냥 일반 병실보다는. 왜냐면 이게 길게 입원하는 사람을 중환자실 자체에서는 받지 않고 급성기 환자를 받아서 중환자실 치료를 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병상 회전율을 높이니까. 네. 근데 그 환자만은 할머니가 부여잡고 있어가지고 되게 오래 있었던 거여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할머니가 계속 그 환자 앞에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틀 내내.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아들도 너무 불쌍한데 자기 진짜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일을 못하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날은 그 선생님이 담당으로 가셔가지고 그 병실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그 아들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하루에 거의 소변이 아예 안 나올 정도로 되고 약도 안 쓰고 이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환자를 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걸었대요. 자기한테 조금만 참아달라고. 미안하다고. 하루만 있어달라고. 자기가 데리고 같이 갈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울면서 얘기하니까 그 선생님도 되게 마음이 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새벽에 되게 조용히 가셨대요. 그 아들이.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을 처리하려고 동사무소 직원이 왔대요. 어쨌든 의사랑도 면담을 해야 되고 의사랑 면담한 거를 간호사랑도 같이 면담을 해야 돼가지고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제 신기한 꿈을 꿨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우리 내일 아들이랑 합동 장례식 좀 치러달라고.
자기 재산 남은 거 그거 활동 장례식 좀 치러달라고. 그리고 그거 남은 돈은 아마 처리 비용 다 쓰고 나면 아마 딱 맞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맞을 거라는 게 뭐지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니까 장례식 치르고 예? 할머니가 빚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까지 다 갚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남더래요, 보험금이. 그래가지고 다행히 장례식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르고, 다행히 상주는 그 동네 이장님이 네. 해주셔가지고 동네 분들이 와가지고 다 해주시고 장례식은 마무리되긴 했는데, 되게 듣는데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야. 그 동사무소 직원이 꿈을 꿨다는 것도 그렇고, 돌아가셔서도 아들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어 하셨던 것도 그렇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어머니네요. 네. 진짜 어머니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 너무 현실적이어서 무서웠고 슬프네요.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일하면서 되게 많은 일들을 겪는데, 특히 코흡기만 떼면 바로 돌아가실 수 있는 환자나 DNR이라고 해가지고 생전에 자기는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 이런 거를 서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는 이제 안락사가 가능하잖아요. 안락사가 가능한 나라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가끔 보면은 보호자들이 포기를 못 해가지고 환자는 정신이 살짝 들 때마다 차라리 그냥 자기 편하게 보내주라고,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가끔. 근데 보호자분들이 그걸 놓지를 못해서 안 된다고,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나는 어머니 이렇게 못 보낸다고, 내가 잘해드린 거 하나 없는데 못 보낸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고통 속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봤고.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도 그 감정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일과 비슷하게 병원에 계시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도 응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아휴, 참 씁쓸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는, 방금은 조금 안타깝고 좀 슬픈 이야기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춥거나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번에는 좀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전되는, 네, 알겠습니다. 네, 반전되는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네. 이번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이야기고요. 혹시 치료 감호서라고 아시나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뭘까요? 이게 뭐냐면, 정신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러신 분들을 감옥 대신에 가는 곳을 치료 감호소라고 해요. 한마디로 감옥 대신 가는, 정신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감옥 대신 가는 병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재판에서 정신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뭔가 딱딱딱 나오는 게 없었던 모호한 시절에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드라마 보거나 뉴스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죄를 감형받아서 감옥으로 안 가고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확실히 감옥보다는 병원이 환경이 더 좋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는데, 어떤 한 30대 남성이 한 일가족을 다 해하고 잡혀 들어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재판 과정 중에서 정신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 감호소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심신미약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냥 정신병, 조현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근데 그때 말이 되게 많았어요. 저거는 쇼다. 근데 일단 판결은 그렇게 나온 상황이어가지고 어쨌든 일반 수감자들이랑 그 조현병 환자랑 같이 놔두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치료 감호소로 간 거죠. 근데 치료 감호소가 몇몇 곳이 없어요. 몇몇 곳이 없는데, 치료 감호소 내에도 거기도 병원이니까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 대신 큰 병에 걸리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대학병원, 연계된 병원에 무조건 와서 해야 돼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랑 같은 병실을 쓸 수 없으니까 무조건 1인실 쓰거든요. 열받는 사실은 이 1인실을 다 저희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모든 치료감호소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 한해서 제가 열받는다고 한 거고. 예. 왜냐면 제가 이 사람을 담당을 했었을 때 보였던 행동이 별로 조현병처럼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초반에.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오게 된 경위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저희 병원에 온 거였어요. 근데 치료감호소에 간 지 한 달 정도가 된 후에 이쪽으로 이송이 된 거였고, 이게 하도 이슈여가지고 이 사람이 이 병원에 온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부터 와 제발 우리 층만은 아니어라 이러면서 모든 층이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층이 걸린 거예요. 저희 층에 걸려가지고 배정을 받은 거죠. 근데 아무리 간호사는 환자를 가리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무섭잖아요. 네. 무섭기도 무섭고 TV에서도 뉴스에서도 주구장창 보던 얼굴이니까 모자이크 처리되긴 했지만 듣던 이름이고 해가지고 그 사람 병실에 들어갈 때는 좀 무서워져. 어차피 근데 거기 치료감호소에는 공무원분들이시거든요, 다. 네. 공무원분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수갑을 채워놓고 3교대로 그분들도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감시를 하긴 하세요. 근데 처음 그 사람을 봤었을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인 일가족을 해한 사람인지를 못 알아봤었어요. 원래 뉴스를 봤었을 때 얼굴은 모자이크 되는데 덩치가 보이잖아요. 네. 덩치가 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덩치가 거의 절반이 돼 있는 거예요. 절반이 돼 있고 팔에 상처가 엄청 많았어요. 예? 누가 막 쥐어뜯은 것처럼. 그래서 뭐지? 진짜인가? 조현병이 진짜였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공무원분들도 사실 원래는 그 3교대 하면서 자기들도 이제 집에 가서 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원래는 치료감호소에 그 당직하는 사람 공무원 한 명 빼고는 원래는 다 집에 가서 쉬는 게 원칙인데 그 사람 때문에 병원 불편한 침대에서 1인실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분들이 들려줬던 얘기를 저희가 알게 된 거죠. 왜냐면 그분들도 심심하시니까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되게 얘기 엄청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일단 처음에 이 사람이 들어왔었을 때 엄청 거들먹거리면서 들어왔대요. 자기는 일가족을 해한 사람이다. 함부로 건들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왔대요. 치료감호소를.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도 혼자 독방을 썼었던 거예요. 왜냐면 작은 범죄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범죄로 갈수록 병실을 점점 줄이거든요. 왜냐면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남을 조금 다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뭘 훔친다든지 추행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같은 성별이 같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은 병실을 쓰면서 그냥 감시만 해도 상관없어요. CCTV랑 다 달려 있어가지고. 근데 남을 해한 사람들은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일주일 동안 엄청 거들먹거리면서 되게 막 편하게 생활을 했대요. 근데 어차피 그 조현병이라는 게 약을 엄청 세게 먹거든요. 그래서 거들먹거리기는 하는데 일단 약에 취한 사람처럼 해롱해롱거리면서 약간 헛소리를 하긴 한데 처음에는 그 헛소리를 아무도 안 들어줬대요. 근데 환자가 일주일이 지나니까 분명 억지로 재우는 약이잖아요. 억지로 재우는 약인데 점점 눈밑이 거뭇거뭇해지더니 막 손톱을 물어뜯거나 막 피가 날 때까지 물어뜯거나 이러면서 엄청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CCTV가 다 설치돼 있거든요. 그 치료감호소는 사생활이 없어요. 사생활이 없어서 무조건 다 CCTV가 설치가 돼 있고 목욕 시간도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무조건 다 한 번에 목욕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공동 샤워장 이런 게 있어가지고 봤는데 어느 날 1인실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죠? 그 네모난 창 안으로 싹 들여다봤는데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위아래를 막 번갈아 하면서 막 무릎 꿇고 빌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위에 한번 쳐다보면서 잘못했습니다. 아래 한번 보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엄청 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약을 그렇게 세게 먹였는데 안 자고 지금 저게 뭐 하는 짓이지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하는 거냐고 가서 누우라고 원래는 잘 자고 이랬고 이 사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엄청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해가지고 억제대까지는 안 했었대요. 억제대까지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일으키려고 하니까 발작을 하면서 놓으라고 자기 안 하면 죽는다면서 빨리 이거 놓으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공무원 말고도 힘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묶었대요. 묶고 진정제를 놓은 거죠. 그날부터 계속 그게 반복이 된 거예요. 와. 그러면서 그때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중얼거리는 걸 들었는데 잘못했다. 계속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무릎 꿇을게 잘못했으면 살려주세요. 계속 이랬대요. 그러면서 위를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보고 이렇게 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일가족을 해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른 둘, 엄마 아빠, 애 한 명. 엄마 아빠 키가 크고 애가 한 명이 키가 작잖아요. 오. 그래가지고 빌 때도 아줌마 아저씨 잘못했어. 얘 미안하다. 아줌마 아저씨 진짜 잘못했어요. 애기 미안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자약 추굴제를 줬다고 막 계속 그러고 억제제를 해놨는데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양팔이 계속 쥐어 뜯어져 있더래요. 예. 누가 막 진짜 손톱으로 다 긁은 것 마냥.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끔 치매 환자들 보면은 계속 손으로 뜯어가지고 손싸개 같은 걸 해놓거든요. 손싸개 같은 걸 해놨는데도 상처가 이상하게 매일 늘더래요. 근데 CCTV로 보면은 그냥 억제대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냥 바스락바스락 거리기만 하고 막 혼자 중얼중얼 거리기만 하는데 맨날 보면은 상처가 늘어있고 그래서 그걸 막 붕대로 다 감싸놓고 이렇게 하다가 낮에는 그나마 좀 진정이 돼가지고 네. 목욕을 하러 들어갔는데 목욕을 다 하고 목욕 시간이 끝나서 이제 다 빼어 있는데 누가 누워 있더래요 바닥에. 네. 그 사람이 누워 있었던 거예요 혼자. 근데 거기서 그 치료감호소에서도 의사소통이 잘 되긴 하거든요. 정신병이 있긴 하지만 조금 지능이 떨어지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분명 넘어지면서 쿵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따닥따닥 붙어있는 데서 옆에서 사람이 넘어졌으면은 알 텐데 샤워 시간이 한 5분, 10분 정도 돼요. 근데 그때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 넘어진 걸.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면서 사지마비가 된 거예요. 사지마비가 되면서 계속 누가 밀었다고 자기. 날 누가 밀었어. 뒤에서 밀었어. 계속 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CTV도 거기 화장실 입구 쪽으로는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걔 혼자 쓰러진 거예요. 그 사람 혼자. 그래가지고 입원을 하게 된 과정을 듣고 입원해서도 환자가 사지마비인데 못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밤만 되면 여기서도 계속 안정제 맞고 약 먹고 이러는데 계속 또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계속 이러다가 발작하는 것 같이 갑자기 사지마비인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맨날 운동성을 체크를 하고 근전도 검사라고 해가지고 팔다리에 전기 같은 거 흘려보내가지고 운동성이 남아있나 없나 이런 검사도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반응이 진짜 제로였어요. 근데 밤만 되면 발작을 하면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그때마다 울면서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맨날 계속 팔다리에 막 긁은 상처 계속 생기고 옆에 공무원이 같이 있는데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거기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죠. 무서우니까 밤에는 특히 낮에는 그래 조용하고 괜찮아요. 네. 근데 목 수술을 결국은 하기는 했는데 사지마비가 된 경우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기도 했고 이미 입원했을 때부터 사지마비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목 부러진 거 놔두면은 교정을 안 하면은 그게 더 신경을 찌르거나 아니면은 자세 한 번만 잘못하면은 바로 숨을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수술만 일단은 하고 회복이 돼서 다시 그 병원으로 가긴 했거든요. 치료감호소로. 그 뒤로는 욕창 때문에 되게 자주 왔어요. 욕창 때문에. 썩어버리는구나. 왜냐면 네, 거기는 욕창 때문에 진짜 2시간에 한 번씩 가서 매일 소독을 해주고 맨날 그 썩은 살을 잘라내는데도 예.
계속 썩는 거예요. 거기만 들어가면은 냄새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소독을 막 일부러 안 하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진짜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료진이니까. 예. 네, 아무리 치료를 해도 계속 썩는 부위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욕창 감염에서 폐혈증으로 인한 걸로 사망을 했어요. 갔네, 진짜. 네.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여기서 욕창 치료할 때도 항상 말을 걸어도 저희는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는 맨날 뭔가를 줄 때도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네. 그냥 항상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만 계속 듣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와, 진짜 그런 거네. 곱게 죽지 못했네요. 네, 진짜로 할 수 있는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면서 갔어요. 왜냐면 혼자서 소변이나 대변도 못 보니까 소변줄도 꽂았다가 소변줄도 오래 꽂고 있으면 감염이 있으니까 배에다가 구멍 뚫어서 방광이랑 직접 연결을 했고, 그리고 대변도 제대로 못 보니까 나중에는 또 배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로 대체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진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안 좋아서 달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갔죠. 아니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생당하신 그 피해자의 원혼이라는 그런 존재들이 네. 진짜로 데려갔을까는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겠지만. 저도 그럴 것 같지만 이 사람이 근데 그때도 되게 진짜 말이 많았어요. 네. 쇼를 해서 그걸 피해 나갔다고도 했고, 처음에 이 공무원 분들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일주일 그 생활을 봤었을 때 이 사람은 조현병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대요. 근데 이게 일주일 정도 생활을 지켜봤는데 일주일 뒤에 환자가 좀 상태가 변하니까 그때부터는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하긴 했는데, 일주일 동안의 생활에서는 자기가 느꼈을 때는 얘는 쇼를 하고 들어왔다라는 게 느껴졌대요. 근데 그거 아시죠? 재판에서 한번 결론이 나가지고 벌을 받으면은 똑같은 걸로 재판을 못 받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조현병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을 보낼 순 없대요. 어차피 그냥 이 사람은 평생, 그 사람 어차피 평생 그냥 치료감호소에 있는 걸로 해결이 그게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갈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가 되긴. 야, 아니 근데 그렇게 일가족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앗아가 놓고 자기 목숨 살려달라고 비네요. 그쵸. 자기 그게 목숨이 그렇게 사람인가 소중했나 봐요. 야, 참. 그때 그 일가족을 죽인 이유도 집에 들어가는 애가 너무 신나 보여서 였다고 했었어요. 아니 신나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애가 너무 신나 보이니까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서라고 했었어요. 와. 자세한 얘기는 있지만 너무 그런 사건이 특정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근데 그냥 상상조차도 못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뭐 무슨 말을 합니까? 사실상 저희가. 그쵸. 예, 그러니까 야, 진짜 의료진분들도 고생하시고, 그리고 대부분 저희 참여자분들이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댓글 간간히 남겨주신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사람을 해야 한 사람은 왜 그 원혼이 나타나서 뭐 아우. 괴롭히거나 그런 게 없느냐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머랭님이 생겼네요. 말씀을 하셨네요. 예. 네. 아이고 머랭님, 진짜 제가 병원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간호사분들이 좀 많이 힘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금 만성 피로에 시달리긴 하죠. 좀 지쳐 보이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보이시던데 항상 힘내시고, 머랭님 제가 네.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었지만 굉장히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네. 해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충격적이면서도 이것도 레전드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그냥 가는 길조차 굉장히 고통스럽게 갔네요. 이 사람은 그럴만 했고, 그 피해자 분들께서 나타나서 데리고 갔다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우리 머랭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